이제 어머님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유언자 오금내는 보유한 전 재산을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탁자에는 세 남매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장남도, 강남 사모님인 차녀도, 빚더미의 막내도 오늘만큼은 한마음으로 한 장의 종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군 건물 2채와 현금 자산, 적어도 수십억은 된다는 것을 셋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황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오금내는 보유한 전 재산을. 변호사의 시선이 잠시 세 남매를 훑고 지나갔어요. 세 자녀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남긴다. 찻잔이 흔들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장남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차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막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남이라니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게 맞습니까? 우리가 자식인데 생판 남한테 전 재산을요? 고함치는 자식들 앞에서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 재산은 섣달 금은 밤에 임자가 정해졌다. 섣달 금은 밤. 석 달 전 그 눈 내리던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그 겨울 시장 골목의 작은 포목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금례 포목은 50년 된 가게입니다. 주인 오금례 여사는 74의 나이에도 새벽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로 잰 듯 반듯한 첫 무더기, 윤이 나는 마룻바닥. 시장 사람들은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무슨, 떡국이나 든든히 먹어요. 무뚝뚝한 말끝에 단골 좌판에는 귤 한 봉지가 슬쩍 건너갑니다. 받는 손은 많아도 내미는 손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좌판 한 칸에서 시작해 건물 2채를 일군 사람. 혼수 이불감을 끊으러 3대째 오는 단골이 있는 가게. 시집가는 딸 손을 잡고 와서 그 딸이 또 딸을 데려오는 가게였습니다. 시장에서 금례 여사는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지요. 하지만 전설의 안방은 겨울 들어 부쩍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세 번째 기일이 막 지난 참이었어요. 여보, 당신 없으니 설 준비도 싱겁네요. 영정 앞에 떡국 한 그릇을 올리며 금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집의 설은 시끌벅적했어요. 아들 2의 딸 1, 손주가 5. 전 부치는 냄새가 골목까지 흘렀습니다. 남편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며 노래를 시켰고 금례는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반찬 삼아 일했어요. 그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 시끄러운 명절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로 명절의 풍경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번 설에 처가에 가기로 해서요. 엄마, 애들 학원 특강이 있어서 못 내려가. 나 지방에 일 보러 가. 세뱃돈이나 붙여줘, 엄마. 지난 설에는 셋 다 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한번 울리지 않은 명절은 70평생 처음이었어요. 금례는 그날 차린 전과 떡국을 시장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바빠서. 잘된 거지, 바쁜 게 좋은 거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서는 등은 한 뼘 더 굽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전화는 자주 왔습니다. 용건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그 상가 건물 말인데요.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엄마, 아버지 남기신 거 어떻게 할 건지는 정했어? 엄마, 나 이번에 급한 불만 끄면 돼. 5천만.
아니 3천만. 막내의 전화는 끊을 때마다 끝맛이 썼습니다. 사업 정리하고 남은 빚이 어디까지 굴러갔는지 묻기도 겁이 났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금내의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에서 어미의 안부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남은 것은 재산의 안부뿐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장남 내외가 모처럼 내려왔습니다. 반가워서 갈비를 재워놓고 기다렸더니 가방에서 나온 것은 서류였어요. 어머니, 증여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세금이 줍니다. 갈비는 식고 서류만 상위에 남았습니다. 금내가 서류 대신 갈비를 권하자 며느리의 입이 한자나 나왔어요. 그날 내외는 저녁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면 금내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병상의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 재산이라는 건 말이요.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거요. 애들한테 물려줄 게 돈인지 사람인지 당신이 잘 봐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 글자씩 사무치게 읽히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식들에게 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단단함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울타리가 사라진 마당에 이제 송아지들이 제멋대로 드나드는 셈이었습니다. 설을 앞둔 어느 저녁 금내는 장부를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2채, 포목점, 통장의 숫자들, 평생 새벽밥 먹어가며 모은 것들이었어요. 이것을 받을 자식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그릇인지 어미는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식 농사 50년의 마지막 추수가 거기 달려 있었으니까요. 물려주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으니까요. 시장에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고 나니 자식이 발길을 끊더라는 건어물전 김영감, 집 물려주고 골방살이하다 요양원으로 떠난 그릇전 할머니, 남의 일이라 흘려듣던 이야기들이 이제 제1의 그림자로 보였어요. 금내는 수첩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 금내예요.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여사님. 그런데 이 밤에 어쩐 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한 부탁이에요. 이튿날 황 변호사가 포목점 안방으로 찾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금내 집안의 일을 봐 온 사람이었어요. 금내는 보이차를 내리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내가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면 셋이 어떻게 나올지. 황 변호사의 찻잔이 멈췄습니다. 여사님, 그건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면 다행이고 나쁜 결과면 더 늦기 전에 알아둬야지요. 74시예요. 눈 감기 전에 봐야 할 게 남았어요. 변호사는 한참 만에 안경을 벗고 눈가를 눌렀습니다. 이 단단한 노부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꺼냈는지 30년 지기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섣달금은 밤. 금내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이에요. 그 밤에 어미가 갈 데가 없다는데 방 한 칸 안 내주는 자식이면 더 볼 것도 없지 않겠어요. 창밖에는 설을 앞둔 시장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금내는 그 불빛을 등지고 천천히 찻잔을 비웠어요.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황 변호사가 수첩을 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전부 기록합니다. 기록은 왜요? 여사님 눈은 어미의 눈이라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종이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은밤의 시험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좀 모질긴 합니다. 금례는 영정 속 남편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진 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까지 해야 알 수 있게 된 세월이 모진 거지. 시험 준비는 보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먼저 종이의 길부터 닦았어요. 건물 두 채에는 매각 위임 서류가 걸렸습니다. 등기부를 떼보면 누구라도 처분 진행 중으로 읽게 만든 것이지요. 통장의 돈은 전부 신탁 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남분이 은행에 계시니 계좌 조회는 막아둬야 합니다. 지점장 권한으로 들여다보면 잔고가 그대로 보이니까요. 우리 영민이가 그런 짓까지 할까요? 시험이라는 건 그런 것까지 가정하고 짜는 겁니다. 금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시험하는 어미가 자식의 염치를 변호하고 있었어요. 황 변호사는 그 모습에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뢰인의 마음은 벌써 한 번 베인 뒤였어요. 소문도 한 갈래 풀어두었습니다. 거래처 보증을 잘못 써서 금례 포목이 휘청한다더라. 건물이고 가게고 다 넘어가게 생겼다더라. 시장 바닥의 소문은 사나흘이면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닷새째 되던 날 장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증 얘기가 도는데 그게 무슨 소립니까? 걱정하는 목소리에 금례의 가슴이 잠깐 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풀린 가슴을 도로 묶었어요. 설마 건물에 문제 생긴 건 아니죠? 등기는 확인해 보셨어요? 어미의 끼니보다 등기가 먼저인 전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1시간 뒤 차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소문 뭐야? 우리 줄 거 다 날린 거 아니지? 우리 줄 거. 그 넉자에 금례는 한동안 수화기를 고쳐주었습니다. 막내는 전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망했다는 거 진짜야? 그럼 내 빚은 어떡해? 새 자식의 첫 반응이 시험지의 첫 줄을 그렇게 채웠습니다. 금례는 세 통의 전화와 문자에 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어리석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금례는 그 말만 하고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거짓말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식들의 마음이 알아서 쓸 각본이었으니까요. 남루한 차림은 시장에서 준비했습니다. 구제 옷가게에서 산 낡은 손바지와 잿빛 점퍼, 보풀이 인 목도리에 굽이 다른 털신, 50년 단골 포목점 여사장의 옷장에서 제일 먼 옷들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금례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우리 친정어머니 같네. 평생 좌판에서 늙으신 그 어머니가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보따리 하나에는 속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을 쌌습니다. 남편과 셋 아이들이 웃고 있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애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야지. 사진 속의 영민이는 동생들을 업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영선이는 어미 좌판 옆에서 거스름 돈을 세주던 야무진 딸이었어요. 막내 영호는 울보였지만 어미 무릎을 제일 오래 차지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금례는 가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금례는 사진을 보따리 제일 안쪽에 넣고 끈을 묶었습니다. 시험을 하러 가면서도 어미는 자식들의 어릴 적부터 챙기는 것이지요. 드디어 섣달금음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은 설맞이 손님으로 종일 북적였어요. 금례는 평소처럼 가게를 보고 저녁에 셔터를 내렸습니다. 여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다들 떡국 든든히 먹고. 인사를 받으며 금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이 골목이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내는 떡집에 들러 가래떡 한 봉지를 샀습니다. 빈손으로 자식 집 문턱을 넘는 것은 그래도 어미가 할 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짓골을 하고도 떡 봉지를 챙기는 자신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포목점 여사장이 벗겨지고 갈 곳 없는 노파가 입혀졌어요. 골목 어귀에는 황 변호사의 차가 시동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담요와 보온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칠순 의뢰인의 겨울밤 외출에 변호사가 챙긴 살림이었습니다. 차는 멀찍이 따라가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켜두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무슨 일은요? 자식들 집에 가는 길인데. 금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변호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는 길이 시험길이 된 것부터가 웃을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안 물어도 돼요. 금내는 보따리를 고쳐 매며 앞을 보았습니다. 섣달금음이에요. 한 해 마지막 밤에는 거지도 밥상머리에 앉히는 법이라 했어요. 제 어미가 빈손으로 왔는데 방 한 칸을 못 내주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지. 버스가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창밖에는 눈발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금내는 차창에 비친 제 행색을 물끄러미 보았어요. 옆자리에 젊은 처자가 귤 2개를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멀리 가시나 봐요. 남루한 행색이 받는 첫 호의가 생판 남에게서 왔습니다. 금내는 귤을 2손으로 받으며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74해 인생에서 제일 이상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도 빈털터리 행세를 해야 하는 밤. 어미면서 어미가 아닌 척 시험관이 되어야 하는 밤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시킨 일이에요. 사람 보는 눈 어두워지기 전에 잘 보고 올게요. 장남의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이었습니다. 3년 전 이사할 때 금예가 전세금의 2억을 보탠 집이었어요. 화단 옆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금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유리문 너머 로비는 환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9층의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금음 저녁이니 어쩌면 만두라도 빚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 영민이는 만두소 훔쳐먹다 들키던 아이였으니까요. 금내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오늘 밤의 자신은 어미가 아니라 갈 곳 없는 노파여야 했습니다. 금내는 인터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한번 쥐었다 폈어요. 등 뒤에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첫 종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윤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화면 속 눈이 커지더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9층 현관 앞에서 금례를 맞은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남루한 손바지와 보따리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 어머니, 이 밤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이 춥구나.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 마지못해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신발장 앞에서부터 이 집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현관에 들어선 금례는 일부러 어깨를 더 움츠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 둘이 게임을 하다 힐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오셨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세뱃돈 받을 때만 달려오던 무릎들이었어요. 식탁에는 금음 저녁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켜 먹은 듯한 보쌈 포장과 아이들 몫의 피자 상자. 만두를 빚던 명절은 이 집에서 진작에 사라진 모양이었어요. 영미는 서재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행색이 왜 이러세요? 금내는 식탁에 앉아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영민아, 어미가 다 잃었다. 보증성계 잘못돼서 가게도 건물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와서 당분간 여기 좀 있자.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과도가 멈췄고 영민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다 잃으셨다고요? 건물 2채를요? 등기 넘어가는 거 변호사가 막아보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보증을 서요? 그 연세에.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추궁이었습니다. 누구 보증을 섰는데요? 서류는 보셨어요? 도장은요? 그러게 진작에 증여하시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넘기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잃은 재산을 아까워하는 말 속에 어미 걱정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영민은 은행원의 말투로 어미를 신문했어요. 재산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어미가 어떻게 지내는지보다 급했습니다. 금내는 묻는 말에 더듬더듬 답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자세히 답할수록 거짓이 늘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영민아, 어미가 지금 갈 데가 없다. 그 말에 부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많은 계산이 오가는 것을 금내는 보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애들 고3, 중3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 낯선 사람. 아니, 어른이 계시면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낯선 사람. 잘못 나온 그 말을 며느리는 주워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시댁, 아니 친정 식구들 와요. 빈방이 2이나 있다는 것을 금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보탤 때 도면까지 받던 집이었으니까요. 방도 없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금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민은 아내의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시선을 식탁에 떨군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아, 너도 그 생각이니? 어머니, 제가 은행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참 만에 나온 아들의 말은 엉뚱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보증 빚 있는 어른이 저희 집에 계시면 저 신용에 문제 생겨요. 빚쟁이들이 직장으로 찾아오기라도 하면 지점장 체면이 뭐가 됩니까? 어미보다 체면이 먼저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민은 언성을 높였다가 이내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근처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들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앞에 모텔 깨끗해요. 며칠 계시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죠. 어머니도 참 미리 전화를 하셨어야죠. 봉투를 내미는 아들의 손은 어미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그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3년 전 이 집 전세금에 2억을 보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는 고맙다며 큰 절을 올렸어요. 2억의 절과 10만 원의 봉투. 그 사이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금내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영민아, 정말 하룻밤도 안 되겠니? 금은밤인데. 어머니, 저 내일 신년 임원 조찬이 있어요.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늦었구나. 내가 미안하다. 금내는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을 꿰는데 등 뒤에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나 방 안 내줘. 조용히 해. 가시는 중이야. 문이 닫히기 직전
금내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배웅을 나오지 않았어요. 9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금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노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한 집 봤다. 거울 속 노파는 의외로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오늘 밤은 봐야 할 집이 둘 더 남았으니까요. 아파트를 나선 금내는 우편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904호 우편함에 받았던 봉투를 도로 넣었어요. 10만 원은 받은 것으로 치되 쓰지는 않는다. 그것이 시험관의 셈법이었습니다. 떡봉지는 차마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다 금내는 그것을 경비원에게 내밀었어요. 새해 떡이에요. 밤새 추운데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 보는 경비원의 인사가 아들네 현관보다 따뜻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차에서 황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기록은 했어요? 했습니다. 시간과 정황 전부요. 그럼 됐어요. 다음 집으로 가요. 금내는 보따리를 고쳐 메고 차에 올랐습니다. 눈발이 차창에 부딪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황 변호사는 백미러로 의뢰인을 살피다 보온병만 말없이 건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식은 가슴을 한 모금만큼 데워주었어요. 딸의 집은 강을 건너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딸 영선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혼수에 보태고 평수 넓힐 때 또 보탠 집이었어요. 현관의 대리석이 시장 좌판 50년의 값이라는 것을 딸은 알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모피 카디건 차림의 영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딸은 어미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엄마, 그 소문이 진짜야? 진짜 다 날린 거야? 현관에 선 채로 영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금내의 가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딸이라고 우는 것은 너뿐이구나. 어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시험을 잠깐 잊을 뻔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사위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나와 보지도 않는 헛기침이 이 집의 대답을 먼저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선아, 어미가 면목이 없다. 건물이고 가게고 다 넘어가게 생겼어. 어떻게 엄마 평생 모은 건데. 영선은 어미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끝에 나온 말이 이상한 대로 흘렀어요. 엄마, 그럼 우리 몫은? 우리한테 올 것도 없는 거야? 애들 아빠 사업 자금, 엄마 건물 보고 계획 잡은 건데 그게 다 날아갔다고?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울음의 임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영선은 눈물을 닦는 사이사이 빠르게 계산을 이어갔어요. 엄마, 변호사는 만나봤어? 빼돌릴. 아니, 지킬 방법 없대? 빼돌릴 이라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미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진 제 몫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영선아, 어미가 오늘 갈 데가 없다. 하룻밤만 재워다오. 금은밤이 잤니? 영선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젖은 눈이 빠르게 좌우로 굴렀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알잖아. 시댁 식구들이 수시로 와. 보증 빚 있는 친정엄마 있는 거 시어머니가 알면 나 시집살이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집 좁아. 엄마 알잖아. 방 4칸짜리 빌라가 그 순간 좁은 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 정말 미안. 내가 돈으로 도울게. 나중에. 응? 영선은 어미의 등을 문 쪽으로 슬며시 밀었어요.
우는 얼굴 그대로 손은 배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집살이가 무섭지. 어미가 미안하다. 금내는 문턱을 넘으며 한번 돌아보았어요. 딸은 눈물을 닦으며 벌써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일 들었어? 그럼 그 건물 진짜 없는 거야? 닫히는 문틈으로 새어나온 통화가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금내는 두 번째 셈을 적었어요. 두 집 봤다. 빌라 화단에 눈사람이 목도리까지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눈사람도 두른 목도리를 어미는 두르지 못한 밤이었어요. 막내 영호의 집은 변두리의 원룸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를 피해 옮긴 반지하 방이었어요. 그래도 금내는 막내에게 가장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일 부족한 자식이 어미에게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니까요. 사업이 망했을 때도 도박빚 소문이 돌 때도 금내는 막내 몫의 걱정을 늘 가슴 한쪽에 켜두고 살았습니다. 현관문에는 낯선 스티커가 2장 붙어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 촉구, 마지막 통보. 금내는 그것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 밤에 여긴 어떻게?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연 영호는 어미를 방에 들였습니다. 새 집 중에 문 안으로 들인 것은 막내가 처음이었어요. 라면 봉지와 소주병이 뒹구는 방바닥. 영호는 이부자리를 대충 밀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망했다는 거 진짜야? 그 건물 다 날아간 거야? 미안하다. 어미가 보증을 잘못 써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엄마. 영호는 머리를 쥐어뜯다가 갑자기 어미 앞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엄마, 건물이 아직 등기 이전 전이라며. 그럼 아직 엄마 거잖아. 그럼 그거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더 받자. 내 빚 막을 거 3천만 딱 3천만 있으면 돼. 금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호야, 어미가 망해서 갈 데가 없다는데. 아 엄마, 어차피 넘어갈 건물이라며. 넘어가기 전에 빼낼 수 있는 건 빼내야 할 거 아니야. 나 이번에 못 막으면 진짜 끝장이란 말이야. 막내는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형제 중에 어미 손을 잡은 것도 막내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잡은 것은 어미가 아니라 도장 찍을 손이었습니다. 금내는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 영호를 안고 밤새 얼러주던 그 손이었어요. 좌판에서 동전을 세어 분유값을 만들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룻밤 재워달라는 말은 안 묻는구나. 아니 뭐 여기서 자게. 엄마가 이 방에서. 빚쟁이들이 새벽에도 문 두드려. 엄마 있으면 더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담보 얘기나 좀 들어봐, 엄마. 금내는 막내의 손을 가만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봉지를 치우고 그 자리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놓았어요. 밥 사 먹어라. 술 말고 밥. 엄마 그러지 말고 담보 얘기. 간다. 몸 상하지 마라. 반지하 계단을 오르며 금내는 마지막 셈을 적었습니다. 새 집. 다 봤다. 보따리 끈을 쥔 손에 한참 동안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0년을 부어 기른 농사의 가을 거지가 이렇게 끝난 밤이었어요. 골목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금은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그만 차에 타시지요. 호텔을 잡아두었습니다. 먼저 가요. 나는 좀 걷고 싶어요. 이 눈에 안 됩니다. 감기 드십니다. 변호사 양반. 금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방금 내가 본 게 내 자식들이에요. 50년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내 새끼들이라고요. 그러니 조금만 걷게 둬요.
변호사는 차마 더 말리지 못하고 멀찍이 차를 몰며 따랐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을 보따리를 맨 노파가 천천히 걸었어요. 담장 너머로 어느 집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족 오락 프로그램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남의 집 금은밤은 저렇게 따뜻한데 어미 셋 낳아 기른 내 금은밤은 눈길 위에 있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답안지는 3장 모두 어미가 차마 점수를 적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저만치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이 뽀얗게 서린 유리문에 노란 불이 켜진 작은 가게. 유리문 안쪽에서 아이 하나가 풍선을 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정이 다 된 금은밤에 아직 불을 끄지 않은 가게. 국수집 정임이네였습니다. 금내는 그 불빛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 켜진 데가 거기뿐이라 눈길이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리문이 먼저 드르륵 열렸습니다. 어르신? 아까부터 계시던데 누구 기다리세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지나가는 길이 한 자리에 10분이에요? 여자는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도 오는데 들어와요. 마침 마감하고 국수 삶으려던 참인데 나는 돈이 없어요. 금내는 시험의 말이 아니라 진짜 거지의 말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세 자식의 집을 돌고 난 밤이라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누가 물었나? 여자는 노인의 보따리를 받아들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받아드는 손끝에서 낡은 보따리의 매듭이 반쯤 풀려 흘러내렸어요. 눈길을 헤매는 동안 묶은 손도 풀린 줄 모르고 다닌 것입니다. 금은밤에 손님 그냥 보내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가게 안은 좁고 따뜻했습니다. 탁자 4세 의자 10개, 벽에는 코팅한 차림표 1장, 잔치국수 4,000원, 비빔국수 5,000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숫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탄난로 위에서 국물솥이 김을 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풍선을 불던 단발머리 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딸 소리예요. 9살. 저는 한정임이고요. 늦었는데 애가 안 자네요. 오늘 아빠 기일이라 둘이 밤새우는 날이에요. 남편은 5년 전 사고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금은밤의 사고였어요. 그 뒤로 모녀는 이 가게 하나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국수를 안쳤습니다. 무거운 사연을 무겁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무거움은 제 몫으로 지고 가벼움만 남에게 건네는 말투였습니다. 벽 쪽 선반에는 작은 사진 하나와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남자의 사진 앞에 김이 오르는 국수였습니다. 기일상이 국수예요? 네. 이이가 우리 가게 국수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금음이 기일이라 매년 마지막 밤은 셋이 보내요. 사진까지 셋. 금내의 앞에 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멸치 국물에 애호박 고명, 김가루가 소복한 잔치국수였어요. 드세요. 면 불어요.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국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의 집에서 밤 얘기를 꺼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판 남이 이름도 묻기 전에 국수부터 말아주었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너무 맞아서. 금내는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면발을 오래오래 씹었어요. 정임은 노인의 그릇이 비기 전에 국물을 한 국자 더 부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부어주는 국물이 말보다 따뜻했어요. 소리가 옆에 앉아 제잘제잘 말을 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다가 길 잃었어요? 소라, 손님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 길을 좀 잃었지. 그럼 우리 집에서 자면 돼요. 엄마, 그치? 정임은 아이의 말에 잠깐 웃고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갈 데가 마땅찮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가게 뒤에 하나뿐이라 누추한데 아랫목은 뜨끈해요. 처음 보는 늙은이를. 무섭지도 않아요? 금은밤 손님인데요. 정임은 국물을 더 부어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늘 그랬어요. 금은밤 길소는 조상님이 보낸 손님이라고. 섣달금음에 든 손님 박대하면 한 해복이 다 나간다고요. 엄마 살아계실 때는 금음마다 누가 와도 상을 차렸어요. 이제 엄마도 없고 그 버릇만 남았네요. 금내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시험을 하러 나선 밤에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날 밤 금내는 가게 뒷방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정임은 제일 두꺼운 이불을 내주고 저는 얇은 것을 덮었어요. 소리는 제 베개를 노인의 머리맡에 밀어놓고 갔습니다. 이게 제일 푹신한 거예요. 할머니 꿈 좋게 꾸세요. 9살의 호이는 베개 하나만큼 묵직했습니다. 정임은 문턱에서 한 번 더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어르신, 새벽에 추우면 부르세요. 연탄 한 장 더 넣을게요. 이름도 사정도 끝내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 한 칸을 사이에 두고 모녀의 도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내일 떡국 같이 먹어요? 그래. 설날인데 같이 먹어야지. 엄마, 그리고 나 새 옷 안 입을래. 할머니 추우면 덮어드리자. 옷은 덮는 게 아니야, 임마. 이불 더 있어. 근데 엄마, 우리 떡 모자라지 않아? 내 것 덜어드리면 되지. 자라, 임마. 금내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 자식의 집에서 참았던 눈물이 남의 집 아랫목에서 터진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노인은 머리맡에 베개를 가만히 쓸었어요.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옷 한 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에 익은 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색동 저고리였어요. 소리의 설비민 모양이었습니다. 금내는 일어나 그 옷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손바느질이었습니다. 박음질이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어미의 밤이 들어간 바느질, 그리고 그 색동 천이 금내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 천인데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50년 포목쟁이의 손끝은 어둠 속에서도 제 가게 천을 알아봅니다. 지난 가을 자투리 떨이로 내놓았던 색동 원단이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1,000원, 2,000원에 팔려나간 자투리들. 그 떨이 좌판 앞에서 한참을 고르던 젊은 어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이 손바느질의 임자도 있었겠지요. 그것을 누군가 한 땀 한 땀 기워 아이의 설빔을 지은 것입니다. 금내는 색동 저고리를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내 가게의 천이 돌고 돌아 이 집 아이의 새 옷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옷을 지은 어미가 오늘 밤 나를 거두었구나. 세상의 실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포목쟁이는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밤 금내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시작했어요. 낳아 기른 셋은 어미에게 방 한 칸을 셈했습니다. 생판 남은 아랫목과 제일 두꺼운 이불을 내주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인데 덮은 이불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문풍지 너머에서는 모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금내는 색동 저고리를 제자리에 걸어두고 다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참 이상한 금음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쫓겨난 노파가 한 집에서 식구가 된 밤이었으니까요. 설날 아침은 국수 삶는 냄새로 밝았습니다.
금내가 눈을 떴을 때 가게 쪽에서 도마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수를 하고 나온 노인에게 소리가 색동 저고리 차림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만져본 그 옷이 아이의 몸에서 환하게 살아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소리 설빔이 곱구나.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시장에서 천 사다가요. 그래, 참 고운 천이다. 소리는 저고리 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자랑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몰래 만들었어요. 나 자는 줄 알고요. 근데 나 다 봤어요. 엄마 손가락 찔려서 호 부는 것도 바늘에 찔려가며 지은 설빔이 아이 몸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그 말에 담은 뜻을 혼자만 삼켰습니다. 가게의 탁자 하나에는 조촐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과 2알, 배 1알, 전 한 접시, 그리고 사진 앞에는 어김없이 국수 한 그릇이 올랐습니다. 명절이라고 거창하게는 못해요. 그래도 마음은 다 차렸어요. 정임은 사진 속 남편에게 잔을 올리고 소리와 절을 했습니다. 모녀의 절은 짧고 단정했어요. 제사상은 가난해도 절하는 등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둘 잘 살게요. 소리 학교도 잘 다니고. 아빠, 나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소리는 사진을 향해 손가락 10개를 펴보였습니다. 아빠 없는 설을 5번 보낸 아이는 절도 자랑도 씩씩했어요. 금내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차례상이 어떤 진수성찬보다 정갈해 보였어요. 절을 마친 정임이 문득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세배 받으세요. 나를? 내가 무슨? 설날 아침에 어른이 계신데 세배를 안 하면 어떡해요. 소라, 할머니께 세배 드리자. 모녀가 나란히 서더니 노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내는 아랫목에 앉은 채 그 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수없이 받아본 세배였습니다. 포목점 여사장 시절에는 거래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가게의 2절이 그 모든 절보다 무거웠습니다. 지난밤 세 자식의 집에서 어미는 세배는커녕 자리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생판 남의 모녀가 설빔을 입고 어미에게 절을 합니다. 덕담을 해야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우리 소리, 건강하게만 자라라. 공부는 그 다음이다. 정임 씨는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이 안 가는 세상을 어제 보고 온 터였으니까요. 고마워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고마운 게 얼마만인지. 덕담 대신 나온 그 말에 정임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덕담 좋네요. 자, 떡국 먹어요. 식어요. 무겁게 가라앉을 자리를 정임은 그렇게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슬픔 옆에 오래 산 사람만 아는 솜씨였어요. 떡국상에는 세 그릇이 올랐습니다. 어제 소리가 걱정하던 떡은 세 그릇에 고루 나뉘어 있었어요. 아이 그릇이 제일 도톰하고 정임의 그릇이 제일 얕았습니다. 왜 정임 씨 그릇이 제일 적어요?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내는 단박에 알았습니다. 50년 전 저도 꼭 그렇게 말하던 어미였으니까요. 떡국 한 술을 뜨는데 기어이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떡국이 너무 뜨거워서 74해를 살아온 거짓말 중에 제일 서툰 거짓말이었어요.
정임은 더 묻지 않고 노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서러운지 캐묻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그저 등이 들썩이는 박자에 맞춰 가만가만 쓸어줄 뿐이었어요. 그 손길에 금례는 결국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실컷 우세요. 명절에는 우는 사람이 꼭 있어야 웃는 사람도 있는 거래요. 정임의 말은 어디서 배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본 사람의 위로였어요. 남편 일은 금은마다 저도 누군가의 위로로 건너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떡국을 먹고 나서는 셋이서 가게 앞 눈을 쓸었습니다. 소리가 뭉친 눈덩이를 던지고 정임이 맞아주는 신용을 했어요. 금례도 어느새 빗자루를 들고 그 놀이판의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지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떡국을 다시 데워 먹고 난 뒤였습니다. 금례가 보따리를 정리하다 일이 벌어졌어요. 낡은 보따리 매듭이 풀리며 안에 든 것이 방바닥에 쏟아진 것입니다. 속옷 몇 벌과 가족사진, 그리고 통장 하나. 정임이 무심코 그것들을 주워 담다가 통장에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 금례의 숨이 멎었어요. 통장에는 신탁으로 옮기고 남긴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숙하는 노파의 것일 수 없는 적지 않은 숫자가요. 펴보면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어쩐지 이 사람의 손을 끝까지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임은 통장을 펴지 않았어요. 겉장 그대로 사진과 속옷 위에 가지런히 올려 보따리를 여며 주었습니다. 매듭이 헐거웠네요. 단단히 묶어드릴게요. 안 궁금해요? 늙은이 통장에 뭐가 들었는지. 금례의 물음에 정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어르신 돈은 어르신 거예요. 묻는 쪽이 무안해질 만큼 당연하다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밥값 안 받아요. 통장은 보태서 뭐하게요. 그 말을 하고 정임은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통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례는 여며진 보따리를 무릎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어제 자식들은 잊지도 않은 재산을 두고 셈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손에 닿은 재산을 펴보지도 않았어요. 시험은 자식들에게만 낸 것이었는데 시험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만점을 내고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여사님, 호텔에도 안 계시고 밤새 어디 계셨습니까? 황 변호사, 나 시험 답안지를 한 장 더 받았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려가서 얘기해요. 아주 좋은 답안지예요. 창밖으로는 설날의 햇살이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금례는 그 햇살 속에서 어젯밤의 물음에 답을 적기 시작했어요. 재산의 임자가 꼭 핏줄이어야 하는가? 아니, 임자는 임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오후에 떠나려는 노인을 모녀는 골목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르신, 갈 데 없으면 또 와요. 국수는 늘 있으니까. 할머니, 또 와요. 다음엔 내가 라면도 끓여줄게요. 골목 끝에서 돌아보니 모녀는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몇 번이나 돌아보며 그 골목을 나왔어요. 골목을 벗어나자 찬바람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금은밤의 한기가 아직 남았는지 노인은 흠칫 어깨를 움츠렸어요.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결심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금은밤의 한기는 며칠 뒤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례가 몸져 누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부리려니 했지요. 하지만 기침이 깊어지고 열이 사흘을 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나오지 않는 여사장을 이상히 여긴 시장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사님, 아이고, 이 열 좀 봐.
안 되겠다. 병원 가요. 그릇 전 할머니가 들쳐업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죽이며 과일을 들고 다녀갔어요. 50년 이웃의 정이 핏줄보다 부지런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74세 몸으로 눈길을 헤맨 값이 그렇게 돌아온 것이지요. 이번 소식은 황 변호사를 통해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시험과는 별개로 알릴 것은 알려야 했으니까요. 새 자식은 이번에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선 첫마디들이 또 시험지가 되었어요. 어머니, 정신 드세요? 저 영민이에요. 엄마, 나 알아보겠어? 어떻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장남과 차녀는 침대맡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가서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형, 어머니 저러다 잘못되시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증 빚이 있다며. 그럼 상속하면 빚도 같이 오는 거 아니야?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 그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반쯤 열린 병실 문틈으로 그 소리는 다 들어왔습니다. 열에 들뜬 금례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앓는 어미의 문 밖에서 자식들은 상속의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은 번갈아 한 번씩 더 다녀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머무는 시간은 10분 남짓. 간병인을 알아보겠다는 말은 끝내 말로만 남았어요. 막내는 병상 머리맡에서까지 담보 이야기를 꺼내다 누나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작 병원비를 들고 온 것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은 정임이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노인의 행적을 묻는 정임에게 이번 사실만 알려준 것이었어요. 정임은 그날부터 가게를 일찍 닫고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죽을 쑤어오고 속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정임 씨, 가게는 어쩌고. 국수는 도망 안 가요. 사람이 먼저지. 정임의 가게 문에는 며칠째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정상 일찍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게에 작지 않은 결심이었어요. 원무가에 밀린 중간 정산은 정임이 말없이 치렀습니다. 부어둔 적금을 깨고 설 대목 매상을 보탠 돈이었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네. 식구예요. 원무과 직원의 물음에 정임은 잠깐 망설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금은밤 국수 한 그릇으로 맺어진 식구였어요. 소리도 학교가 끝나면 병실에 들러 그림을 놓고 갔습니다. 링거줄을 단 할머니와 국수 그릇을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어요. 금례는 그 그림을 머리맡에 붙여두고 열을 견뎠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와서 국수 먹으러 와요. 약보다 그 한 줄이 더 잘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이번 닷새째였습니다. 병실에서 정임이 금례의 발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누구세요? 아, 저는 어르신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왜 남의 어머니 병실에서 이래요? 차녀 영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낡은 패딩 차림의 여자가 어미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림. 영선의 머릿속에서 그 그림은 단 하나로 읽혔어요. 형, 오빠. 이 여자 이상해. 엄마한테 붙은 것 같아. 복도 회의는 금세 결론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지니까 이상한 여자가 붙은 거야. 통장 노리는 거지 뭐. 요즘 그런 사기 많아. 병원비도 자기가 냈다는 거 봐. 수상하잖아. 미리 침 발라두는 거지. 세 남매는 병실로 들이닥쳐 정임을 몰아세웠습니다. 아줌마, 우리 어머니한테 뭘 노리고 접근했어요? 노리다니요. 저는 그냥
그냥 생판 남의 병원비를 내요? 요즘 세상에 저 여자가 어머니 통장을 노린다니까. 영선의 목소리가 병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임은 뭐라 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통장이라는 말에 설날 아침에 그 보따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말은 많았지만 변명할수록 우스워지는 자리였어요. 무엇보다 앓는 노인 앞에서 큰 소리를 더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볼게요. 어르신, 몸조리 잘하세요. 정임은 조용히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침대의 금례가 열에 들뜬 손으로 그 소매를 잡았어요. 정임 씨,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어르신이 왜요? 얼른 나으시기나 해요. 정임은 노인의 손을 이불 속에 넣어주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로 차녀의 쐐기가 날아와 박혔어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닫힌 문 안에서 자식들은 저희끼리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런 사람들 한둘 아니라니까. 엄마가 흐려지셨으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도둑을 쫓았다고 믿는 셋의 얼굴에는 모처럼 효심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금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열은 내리고 있는데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은혜를 갚으러 온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어미의 병상을 지킨 사람이 어미의 자식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머리맡에는 소리의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금례는 그 그림을 떼어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됐다. 금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볼 만큼 봤다. 더 볼 것도 없다. 시험은 끝났고 채점도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답안지에 도장을 찍는 일뿐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금례는 황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노인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간 기록한 것들 다 가지고 있지요? 네. 금은밤 동선과 녹취, 블랙박스까지 전부 보관 중입니다. 병실 복도의 그 말들도 간호사들이 들었을 거예요. 필요하면 진술을 받아두겠습니다. 퇴원 수속 밟아줘요. 그리고 사무실에 자리 하나 잡아요. 여사님, 아직 몸은 됐고 정신이 제일 맑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창밖에는 이른 봄 기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쓸 거예요. 금은밤의 일을 전부 적어주세요. 황 변호사는 수첩을 덮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모신 의뢰인의 가장 아픈 결제였습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금례는 제 인생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면 후회가 없어야 했으니까요. 24세 시집와서 남편과 시장 좌판부터 시작했습니다. 혼수라고는 이불 한 채와 광목 두 필이 전부였지요. 그 광목을 떼다 판 것이 50년 포목 인생의 첫 장사였습니다. 새벽 4시에 도매시장을 돌고 밤에는 좌판 밑에서 아이를 재웠어요. 영민이는 천 무더기 사이에서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영선이는 좌판 옆에서 구구단을 외웠고 막내 영호는 어미 등에 엎여 시장 바닥에 자장가를 들었습니다. 비가 들이치는 날이면 부부는 천 무더기부터 비닐로 덮었습니다. 자식들 도시락 반찬보다 광목이 먼저였던 날도 많았어요. 그 광목이 학비가 되고 등록금이 되었으니까요. 애들 셋은 굶기지 말자. 부부의 평생 약속은 그 한 줄이었습니다. 보릿고개 넘듯 넘은 세월 끝에 가게가 생기고 건물이 생겼어요. 자식들은 대학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혼수도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수성가였지요. 환갑잔치 날 자식들은 호텔을 빌려 큰 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셋이 나란히 절하는 모습에 부부는 평생 피로를 다 잊었어요.
그것이 식구가 다 모인 마지막 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남편이 떠나고 어미 혼자 남자 풍경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의 전화가 뜸해지고 용건만 남기 시작한 것은, 밥상머리에 안부가 사라지고 등기부에 안부만 남은 것은, 금내는 병상에서 그 갈림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영민이가 처음 큰돈을 달라던 날 그냥 주었습니다. 영선이가 혼수 욕심을 부리던 날도 그냥 들어주었어요. 영호가 첫 사업을 말아먹던 날도 군말 없이 메워주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샘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을까? 달라면 주는 어미라서 주는 것만 어미인 줄 알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여보, 우리가 농사를 잘못 지은 걸까요? 영정사진 대신 금내는 병실 천장에 대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농사 탓이 아니오. 거름을 너무 줘서 뿌리가 약해진 거지.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퍼주자는 아내 옆에서 늘 한 번을 막아서던 사람. 애들 입에 밥이 끊기면 안 되지만 밥상까지 차려다 바치면 못 쓴다. 그 말을 잔소리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야 아팠습니다. 막아서던 사람이 떠나자 거름은 어미 혼자 퍼주었습니다. 그 끝이 금은밤의 새 대문이었던 것이지요. 황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온 것은 퇴원 다음 날이었습니다. 포목점 안방에 작은 책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음기를 켜고 의사의 소견서를 펼쳤습니다. 오늘자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판단 능력에 이상 없음. 유언은 자필과 영상으로 함께 남깁니다. 법적으로 빈틈없게요. 그리고 유류분 말씀입니다만 법이 정한 몫은 떼어놔요. 소송으로 시끄러워지는 건 싫으니. 네. 법정 유류분은 현금으로 공탁해두겠습니다. 금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붓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적을게요. 유언장의 첫 줄은 남편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칼이 된다. 나는 눈이 흐려지기 전에 내 재산의 임자를 정해둔다. 그리고 금은밤의 일들이 한 줄 한 줄 적혀 내려갔어요. 장남의 집에서 받은 것, 10만 원과 모텔 안내, 차녀의 집에서 받은 것, 눈물 섞인 문전박대, 막내의 집에서 받은 것, 담보도장 요구. 그러므로 세 자녀에게는 금은밤에 받은 만큼을 돌려준다. 적다가 붓펜이 한번 멈췄습니다. 여사님, 힘드시면 쉬었다 하셔도. 아니요. 이건 화풀이가 아니에요. 금내는 먹을 다시 찍으며 말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건 셈을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못 가르친 셈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거지.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쉬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화풀이의 글씨와 가르침의 글씨는 획부터 다른 법이니까요. 유언장의 글씨는 한자 한자 단정하고 고요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다른 이름들이 적혔습니다. 한정임, 소리, 국수 한 그릇, 아랫목, 제일 두꺼운 이불, 펴보지 않은 통장, 설날 아침에 세배와 그릇이 제일 얕던 떡국, 적금을 깬 병원비와 도둑으로 몰리고도 삼킨 변명. 이분들이 내게 준 것은 돈으로 셈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셈이 되는 전부로 갚는다. 변호사는 받아 적다가 몇 번이나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30년 법률가 인생에 이런 유언장은 처음이었어요. 신탁계약은 어떻게 할까요? 건물하고 현금은 신탁은행에 맡겨요. 수익은 정의민에 모녀하고 금은밤에 갈 데 없는 사람들 몫으로. 무료급식 재단 말씀이시군요. 정관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날 금내는 장롱에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칠순에 맞춰 지어두고 입을 일이 없던 옥색 한복이었어요.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어미가 추레해서야 쓰나. 카메라 앞에 노부인은 꼿꼿하고 단정했습니다. 유언장과 영상, 공증까지 마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날 금례는 변호사에게 봉투 하나를 따로 맡겼어요. 이건 유언장하고 별개예요. 자식들한테 다 읽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전해줘요. 내용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미가 자식들한테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법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남아서요.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받아드는 손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30년 의뢰인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석 달 뒤요. 내 몸 추스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애들이 어미를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지 그것도 마지막 답안지로 칠 거예요. 금례는 창밖의 시장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석 달의 말미는 어미가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었어요. 그 석 달 동안 금례는 매주 한 번 국수집 골목에 갔습니다. 멀리서 가게의 불빛만 보고 돌아오는 걸음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날을 유언장의 날 뒤로 미뤄둔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 다가도록 포목점의 문턱을 넘은 자식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석 달이 답안지의 마지막 줄을 채웠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금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기다린 내가 미련했지. 이제 나를 잡아요. 유언장 개봉을 알리는 등기 우편이 새 자식의 집에 닿았습니다. 석 달 만에 새 자식이 제일 빠르게 움직인 날이었어요. 어미의 병상에는 늦던 걸음들이 유언장 앞에는 하나도 늦지 않았지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그날이 왔습니다. 콜드 오픈의 그 자리, 유언장이 개봉되는 자리였습니다. 5월에 변호사 사무실에 새 자식이 모였습니다. 유언장 개봉이라는 등기 한 장에 셋은 약속한 듯 정시에 도착했어요. 은행 배지를 단 장남, 명품 가방의 차녀, 부스스한 막내. 석 달 만에 모인 셋은 인사보다 자리 다툼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셔? 직접 오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영미는 손목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은행 일정 사이에 끼워 넣은 자리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제 어머님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황 변호사의 목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유언자 오금내는 보유한 전 재산을. 변호사의 시선이 잠시 새 남매를 훑고 지나갔어요. 새 자녀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남긴다. 찻잔이 흔들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장남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차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막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남이라니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게 맞습니까? 우리가 자식인데 생판 남한테 전 재산을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변호사님이 뭔가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영선은 유언장을 빼앗아 제 눈으로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서류를 한 발 물리며 차분히 좌중을 눌렀어요. 고함치는 자식들 앞에서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 재산은 섣달금은 밤에 임자가 정해졌다. 섣달금음. 그 넉자에 세 자식의 낯빛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거짓골로 찾아왔던 어미의 모습이 셋의 머릿속을 동시에 스친 것이에요. 그날 밤은 셋에게도 개운치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불편함을 셋 다 서둘러 잊었을 뿐이었지요. 설마 그날 밤이. 그렇습니다. 그날 밤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라니. 무슨 시험요?
빈손이 된 어미를 자식들이 어떻게 맞는지 보는 시험이지요. 사무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황 변호사는 서류철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보증도 빚도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잃으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지요. 변호사는 먼저 장남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오영민 씨, 어머님의 유증입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과 모텔 안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금은밤에 받으신 것 그대로 돌려드린다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20만 원은 그날 우편함에 두고 가신 그 봉투입니다. 영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904호 우편함에서 찾았던 그 봉투를 영민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잘못 넣었나 하고 그냥 지갑에 넣었던 돈이었습니다. 어미가 돌려준 돈을 아들은 제 지갑에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제 유언장의 한 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차녀 앞에는 빈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박영선 씨, 어머님은 그날 따님 댁에서 눈물만 받으셨다고요. 눈물은 돌려드릴 방법이 없어 봉투가 비었습니다. 영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빈 봉투는 호통보다 무거웠습니다. 받을 것을 셈하며 산 세월이 빈 봉투 한 장으로 정산된 것이니까요. 막내 앞에는 서류 한 장이 놓였어요. 박영호 씨, 도박빚 3천만 원의 변제 확인서입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미 노릇은 이것으로 마친다. 빚을 갚아준 영수증이 절연장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영호는 변제 확인서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무효야. 어머니가 노망이 난 거라고. 영선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 짓이지? 그 국수집 여자. 엄마를 홀린 거야. 소송 갈 겁니다. 유언 무효 소송. 정신감정부터 다시. 황 변호사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의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옥색 한복을 입은 금예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어미들아. 세 자식의 입이 동시에 다물어졌습니다. 이 유언은 정신 멀쩡할 때 의사 앞에서 받은 종이까지 두고 쓴 거다. 못 믿겠거든 소송해라. 그런데 그 전에 이것부터 보고해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금은밤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눈 내리는 아파트 앞 보따리를 맨 노파가 걸어 나오는 모습. 이어서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며느리의 목소리. 앞에 모텔 깨끗해요. 장남의 목소리. 우리 집은 좁아. 엄마 알잖아. 차녀의 목소리.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더 받자. 막내의 목소리. 사무실 안에 금은밤의 목소리들이 차례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길을 혼자 걷는 노파의 뒷모습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그 위로 금내의 목소리가 조용히 얹혔어요. 이것이 너희가 어미에게 차려준 금은밤 밥상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세 자식의 고개가 한 뼘씩 떨어졌어요. 녹취와 영상은 전부 공증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가시면 이것이 전부 증거로 나갑니다. 판사보다 기자들이 먼저 좋아하겠지요. 은행 지점장님, 사모님 시댁에서도 아마 흥미로워하실 겁니다. 조용한 협박이 아니라 조용한 사실이었습니다. 황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영민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은 그 뒤로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전 재산을 받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영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을 재워드린 분입니다.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리고 아랫목을 내드린 분이지요.
병원비를 적금 깨서 내고 여러분께 도둑으로 몰린 그분입니다. 세 자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병실에서 쫓아냈던 낡은 패딩의 여자가 그제야 떠오른 것이지요. 도둑이라 몰았던 사람이 어미가 정한 임자였습니다. 쫓아낸 것은 도둑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지막 변명거리였어요.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아직 자신이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유류부는 법정대로 공탁해 두었습니다. 찾아가실 분은 찾아가세요. 이상으로 유언 집행 설명을 마칩니다. 세 자식은 빈손과 빈 봉투를 들고 하나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당당한 걸음은 아무에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 황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리가 따로 맡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건 아직 전할 때가 아니군. 변호사는 편지를 도로 넣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챙겨 들었어요. 신탁증서, 수익자 한정임. 이건 내가 직접 전해야겠군. 유원장의 후폭풍은 새 집을 따로따로 흔들었습니다. 장남 영민의 집에서는 밤마다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당신이 그때 어머니를 들였어야지. 왜 내 탓이야? 모텔비 봉투는 당신 손으로 줬잖아. 서로에게 떠넘길수록 금은밤의 기억만 선명해졌습니다. 차녀 영선은 시댁에 소문이 들어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친정 재산만 믿고 큰 소리치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지요. 막내 영호는 빚은 사라졌지만 갈 곳도 사라졌습니다. 변제 확인서 한 장과 어미 노릇을 마친다는 한 줄. 그 한 줄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술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셋은 그래도 마지막 발버둥을 쳐보았어요. 대형 로펌을 찾아가 유언 무효 소송을 상담한 것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감정의 공증의 영상까지 빈틈이 없는데요. 유류부는 이미 공탁돼 있고요. 받으실 건 그게 답니다. 그래도 소송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되는 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자식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강남 사모님이 그 법정에 앉아 있는 그림. 앞에 모텔 깨끗해요가 울려 퍼지는 법정. 그것은 패소보다 무서운 그림이었어요. 로펌을 나서며 셋은 처음으로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금은밤의 저희들 목소리였어요. 소송은 그렇게 시작도 전에 끝났습니다. 유류분 공탁금을 찾으러 간 것은 막내뿐이었어요. 장남과 차녀는 그 돈마저 차마 찾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막은 것인지 양심이 막은 것인지는 저들만 알 일이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세 자식이 포목점에 나타났습니다. 유원장 개봉 후 처음으로 셋이 함께 어미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남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은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엄마, 우리가 미웠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영선은 눈물부터 쏟았고 영호는 뒤에서 고개만 떨궜어요. 금례는 셋을 가게 안평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한 잔씩 내주었어요. 금은밤에 받지 못한 자리를 어미는 내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어떤 호통보다 아팠어요. 어미는 끝까지 저희가 못한 것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너희들 원망은 길게 안 하마. 그날 밤 일은 유원장에 적은 것으로 끝이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 유원장을. 어머니, 저희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
금내는 그 말을 입안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그래. 그 말을 금은밤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원장은 안 바뀐다. 금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처럼 단단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거다. 사과 방문 소식을 들은 황 변호사가 전날 봉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사님, 이제는 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금내는 그렇게 돌아온 봉투 3통을 자식들 앞에 내밀었어요. 어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셋은 봉투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받기만 하던 손들이 처음으로 받기를 머뭇거린 것이에요. 가서 읽어라. 그리고 한동안 어미를 찾지 마라. 재산 없는 어미를 찾아올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와라. 그때는 어미와 자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자. 세 자식은 봉투를 받아들고 말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는 셋이 한패였는데 나갈 때는 제각각이었어요. 편지에는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들아, 어미는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는 받는 것만 배우고 주는 것을 못 배웠다. 그것은 너희 죄가 아니라 어미 죄다. 그래서 벌도 어미가 받는다. 평생 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어미가 받는 벌이다.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빈손으로 온 사람에게 방 한 칸을 내줘봐라. 그때 너희 가슴에 차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그것이 어미가 너희에게 못 물려준 마지막 유산이다. 그날 밤 막내 영호는 원룸에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돈 얘기가 아닌 울음을 울었어요. 이튿날 새벽 영호는 포목점 앞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릴 낯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셔터 앞에 막걸리 한 병과 쪽지 하나를 놓고 갔어요. 엄마, 미안해. 이 말밖에 못해서 더 미안해. 금내는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고 장부 갈피에 끼웠습니다. 씨앗 하나는 늦게나마 트려는 모양이었어요. 어미 등에 엎혀듣던 시장 바닥의 자장가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 영민은 편지를 서재 금고에 넣었습니다. 차녀 영선은 편지를 읽다 말고 덮었어요. 같은 편지가 새 가슴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늦게 트는 밭도 있고 끝내 안 트는 밭도 있을 것입니다. 어미는 거기까지는 셈하지 않기로 했어요. 뿌리는 것까지가 어미 몫이고 트는 것은 저들 몫이었으니까요. 황 변호사는 신탁 정관의 마지막 손질을 끝냈습니다. 무료급식 재단의 이름은 금내가 직접 지었어요. 금음상이라는 2 글자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에도 더운 밥을 받는 상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시장에는 소문이 한 바퀴 돌고 지나갔습니다. 금내 여사가 전 재산을 남에게 줬다더라. 자식들이 금은밤에 어미를 내쫓았다더라. 시장 사람들은 포목점 앞을 지나며 혀를 차기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그릇전 할머니가 슬쩍 묻자 금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일 큰 숙제가 남았는데 그게 제일 떨리네. 숙제요? 여사님한테 아직도 숙제가 있어요? 있지. 평생 제일 어려운 숙제. 금내는 그 말 끝에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남은 숙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자에게 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 받으라는 말보다 어려운 말이 없다는 것을 금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도 안 펴보던 사람이 건물 문서를 순순히 받을 리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셈이 끝나려면 임자가 도장을 받아야 하니까요. 금내는 장롱에서 고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금은밤에 남루한 손바지가 아니라 옥색 한복이었어요. 보따리 대신 신탁 증서가 든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 변호사의 차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김이 뽀얗게 서린 유리문이 봄볕 속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국수집은 한가했습니다. 정임은 솥을 닦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옥색 한복의 노부인이 가게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정장의 신사와 함께 온 손님을 정임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잔치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 목소리에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금은밤 그 어르신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니, 옷이, 얼굴이. 정임은 행주를 던지다시피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노숙하던 노파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돌아왔으니 놀랄 만도 했어요. 몸은 다 나으셨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가게로 몇 번이나 찾아갔다는 게. 아, 일단 앉으세요. 정임은 노인의 손을 잡고 아랫목 자리로 끌었습니다. 바뀐 행색에 대한 궁금증보다 안부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소리 얘기, 병원 얘기, 그동안 가게에 다녀간 손님 얘기. 정임은 보리차를 내오며 쉼없이 안부를 풀어놓았습니다. 금내는 그 수다를 한참 듣고서야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정임 씨,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임 씨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금내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갈 곳 없는 노파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50년 포목점을 한 오금내라고 해요. 건물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날 밤도 지금도. 정임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금은밤에 자식들 집을 돌았던 건 시험이었어요. 빈털터리 어미를 자식들이 어떻게 맞는지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새 집에서 다 쫓겨나서 정임 씨네 문 앞에 섰던 거고. 금내는 금은밤의 일들을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 봉투와 우는 딸과 담보도장 이야기까지요. 정임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물솥에 김 오르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그럼 그날 밤 일이 전부, 국수도 아랫목도 떡국도 병원비도 전부 진짜였어요. 가짜는 나 하나뿐이었지. 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속여서 미안해요. 도둑 소리까지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노부인이 고개를 숙이자 한복 고름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온 첫마디가 금내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어요. 다행이다. 어르신이 갈 데 없는 분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보내드리고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데 속은 것에 대한 화보다 노인의 형편에 대한 안도가 먼저였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둑 소리는 뭐. 자제분들이 오죽 놀라셨겠어요. 제게 침을 뱉은 사람들마저 정임은 한 번 덮어주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그제야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렸습니다. 한정임 씨, 오금내 여사님의 유언 신탁 증서입니다. 수익자 한정임, 그리고 따님 소리 양의 학자금 신탁. 이 건물과 여사님 자산 전부입니다. 정임은 서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저요? 왜요? 제가 왜요? 금은밤의 임자니까. 금내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재산의 임자는 그날 밤에 정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한 그릇이 내 70평생의 제일 비싼 밥상이었어요. 정임은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을 쳤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이건 못 받아요.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애들 몫은 법대로 떼어놨어요. 이건 온전히 내 몫이고. 그래도 안 돼요. 저 이런 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받으려고 한 사람이었으면 주지도 않아요. 금례는 일어나서 정임의 두 손을 다시 잡아 앉혔습니다. 정임 씨, 늙은이 말 좀 들어봐요. 이 돈이 자식들한테 가면 칼이 돼요. 이미 칼이 됐고, 정임 씨한테 오면 국수가 돼요. 따순 국수. 나는 내 평생이 칼로 끝나는 게 싫어요. 국수로 끝나고 싶어요. 정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국수 한 그릇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그냥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솥의 김이 두 사람의 울음 위로 뽀얗게 피어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리가 그 광경에 가방을 맨 채 굳었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옷이 공주님 같아. 근데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또 길 잃었어? 아이의 말에 두 여인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길을 찾았어. 금례는 소리를 끌어안고 그 등을 토닥였어요. 소라, 할머니가 약속 하나 하마. 너는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해라. 학비는 이 할미가 책임진다. 정말요? 와, 나 의사 될래요. 아픈 사람 고치는 의사. 조건 없이 받은 아이는 배운 대로 베풀 줄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금례는 가방에서 마지막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곱게 갠 색동 원단 한 필이었어요. 소리 다음 설빔은 자투리 말고 이걸로 지어줘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고운 천이에요. 임자를 제대로 만났네. 정임은 그제야 노인이 그 손바느질을 알아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물 문서만은 정임이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정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는 세입자로 할게요. 월세는 국수로 내요. 국수 월세라. 그거 좋네. 한 달에 30그릇. 어르신이 자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비싼 월세네. 평생 받아야겠어요. 그때 정임이 하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참, 아까 잔치국수 시키셨죠? 다 불었겠다. 새로 말아온 국수 한 그릇이 금례 앞에 놓였어요. 멸치 국물에 애호박 고명, 김가루가 소복한 그 국수였습니다. 월세 1호예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금례는 첫 술을 뜨고 금은밤처럼 또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국수인데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김서린 유리문 밖까지 새어나갔습니다. 봄볕 좋은 오후 국수집 골목이 환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황 변호사가 백미러 너머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이 제 30년 일 중에 제일 좋은 집행이었습니다. 나도요. 내 50년 장사 중에 제일 남는 장사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골목 어귀에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임인의 새 단장 개업.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금음상 재단 1호점.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골목 어귀의 정임인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게가 되었어요. 점심이면 줄이 서고 새벽 시장 사람들의 해장국수로 하루가 열립니다. 가게는 넓어졌지만 차림표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잔치국수 4,000원, 비빔국수 5,000원. 물가가 얼만데 아직도 4,000원이에요? 손님들이 물으면 정임은 웃으며 벽을 가리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밥값은 있을 때 받습니다. 금음상 재단의 첫 번째 가게다운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손님은 계산대에 낡은 공책에 이름만 적습니다. 적는 신용만 하고 받지 않는 그 가짜 장부도 그대로예요. 옛날 정임이 어머니의 장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금내는 그 가게의 안방 어른이 되었지요. 포목점은 시장의 젊은 부부에게 물려주고 국수집 뒷방으로 살림을 옮긴 것입니다. 세입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살면 이게 무슨 새빵이에요. 월세를 국수로 받으니 집세는 정으로 내야지. 아침이면 소리에 등교를 배웅하고 낮이면 가게에 마늘을 깝니다. 저녁이면 셋이 한밥상에 둘러앉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세 식구의 밥상이 5년째 따뜻합니다. 금내는 가끔 그 밥상에서 남편 생각을 합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눈 밝을 때 임자를 봤어요. 그 덕에 늙음악 밥상이 이렇게 따숩네요. 소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해서 의사의 꿈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 의사 되면 할머니가 1번 환자예요. 아이고, 그럼 할미는 아프지도 못하겠네. 1번이 미안해서. 아이 책상 위에는 색동 보자기에 싼 필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 색동 천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온 식구가 알지요. 매년 섣달금음이면 가게에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오늘 국수는 전부 공짜입니다. 금음상, 갈 곳 없는 노인들, 일 끝난 막일꾼들, 혼자 사는 젊은이들. 한 해의 마지막 밤 가게는 늦도록 불을 끄지 않아요. 그 밤이면 금례도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나릅니다. 5년 전 거짓골로 이 문을 넘던 노파가 이제는 상을 차리는 쪽입니다. 금은밤 손님은 조상님이 보낸 손님이래요. 정임은 어머니의 말을 이제 가게의 말로 물려주었습니다. 재단의 급식소도 3군데로 늘었고요. 황 변호사는 70이 넘어서도 그 일만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제일 보람 있는 고문 자리라서요. 급식소 벽마다 같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금음상, 한 해의 마지막 밤에도 더운 밥을 받는 상, 자식들의 소식도 바람결에 한 번씩 닿습니다. 장남은 지점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산다고 해요. 차녀는 그 뒤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다만 막내 영호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빚을 청산한 그 손으로 작은 택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이면 포목점 앞으로 쌀 한 포대가 배달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이 5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금내는 그 쌀을 받아 그대로 금음상 급식소에 보냅니다. 누군지 모르는 쌀이니 모르는 사람들 밥이 되어야지. 말은 그렇게 해도 어미는 그 쌀의 임자를 압니다. 받기만 배웠던 막내가 주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도요. 지난 금음에는 가게 문 밖에 한참 서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다 끝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등. 금내는 그 등을 알아보았지만 쫓아가지 않았어요. 국수가 식지 않게 기다리는 것도 어미 일이지. 문은 열어두는 것, 들어오는 것은 저들의 목. 그것이 늙은 어미가 터득한 마지막 사랑법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리는 금음도 오기는 오겠지요. 국수는 그때 말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어느 저녁 금내와 정임은 가게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수 2그릇을 사이에 두고요. 어르신, 금은밤에 우리 가게 불이 꺼져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꺼져 있었으면 다른 집 문을 두드렸겠지. 그런데 정임 씨, 불은 꺼져 있어도 돼요. 사람만 안 꺼져 있으면 문은 어디서든 열리거든. 정임은 그 말을 받아 적듯 한참 곱씹었습니다. 훗날 소리에게 물려줄 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지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갈 곳 없던 금은밤과 가진 것 없이도 아랫목을 내주던 사람. 핏줄은 어미를 밀어냈고 남은 어미를 들였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는 것은 핏줄로 다 셈해지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금은밤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 식은 몸에 더운 국물을 말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식구고 그 자리가 집인 것이지요. 오늘도 정이민의 솥에서는 김이 오릅니다. 유리문에 서린 김 너머로 새 식구의 웃음이 어른거리지요. 당신의 금은밤에도 불 켜진 문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잊지 못할 한 그릇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열어둔 문으로 올해는 복이 먼저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